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근무하는 장상식 실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업체분들이 오셨는데요. 업계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B2C 가이드북을 한번 저희가 정부의 요청으로 코트라와 저희 무역협회가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체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상황보다는 전반적인 B2C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세계 전자상거래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더 덧붙일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까 저희 전무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통관에 잡히는 게 실제 수출되는 금액보다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 B2C 수출이라는 것이 소액이고요. 품종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소량이고 또 개인 화주이다 보니까 또 빈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일일이 물론 관세청에서 유니픽스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개별 업체가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그 항목도 자꾸 어렵다는 업체분들의 그런 요청사항이 많아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57개에서 37개로 좀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10, $20짜리를 매번 입력하기가 상당히 좀 번거로운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세계 온라인 쇼핑 인구와 구매액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국가 간 거래입니다. 이제 이 각 그래프의 세부 항목을 보시면 밑에 있는 점선이 이제 그 국내 간 거래고요. 그 위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의 위에 칸이 그 크로스보더 국제 간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약 한 2020년 정도가 되면 세계적으로 국제 간 B2C 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한 10억 명 가까이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해서 국내 간보다는 국제 간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구매액도 2020년 정도 되면 약 한 $1조 정도로 해서 국내 간 B2C보다는 국제 간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B2C가 결국은 앞으로는 수출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B2C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국가 간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냐.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막대 그래프에 오른쪽에 있는 약간 붉은 쪽이 그 크로스보더 쪽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약간 그 진한 보라색, 남색 쪽이 이제 국내 간 거래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결국은 세계 국가 간 B2C 거래를 주도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온라인 거래 중에 이것도 역시 그 B2C입니다. 40% 정도가 이렇게 국가 간 거래가 될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소비자가 10건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그중에 4건은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표를 통해서 나와 있는 그런 사실이 전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향후 B2C 국가 간 거래의 아주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8월까지만 제가 데이터를 좀 넣어서 조금 죄송한데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제1위 수출 국가가 중국인데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2C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지금 중국, 미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이런 순위인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10위권 밖이어서 나오지 않았지만 즉 2015년이죠. 벌써 작년이 됐으니까요. 2015년 경우에는 중국, 홍콩, 대만 이렇게 중화권에 대해서 B2C 수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528% 넘는 이런 증가세가 8월까지 나온 걸로 이 통계치에 적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미국보다 더 적었던 중국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B2C 수출시의 1위 국가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중국과 더불어 중화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위가 호주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랑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그 수출업체가 2월 상품에 대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사전에 테스트 마켓 형식으로 시장을 테스트하는 성격으로 호주에 많이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호주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여기 통관에 잡히는 품목만 되었기 때문에요. 뭐 전반적인 품목을 보시기는 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의류, 화장품, 그런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흔히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이 전자제품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모니터나 광학기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실은 국가별로 보면은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특히 미국에 대해서 전자제품이 많습니다. 아마 그게 새로운 상품일 수도 있고요. 중고 상품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전자제품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히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순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중국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이건 통관돼서 나가는 것보다 통관되지 않고 나가는 것들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수입입니다.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조금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 수입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국가별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입도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수입선이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이태리, 그런 일본, 이렇게 좀 기존에 저희가 들여오지 않았던, 아무래도 해외 직구는 좀 선진국에 저희가 접하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요즘에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그럼 B2C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 수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게 먼저 미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베이가 아무래도 자기네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자들한테 펀딩을 하고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베이 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온라인 수출이 오프라인 수출보다 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수출 품목 수도 더 많고 국가 수도 더 많고 생존율이 더 높다.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이베이 입점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개 업체가 온라인은 평균 19개국이 수출을 하는데 이베이에 입점하지 않은 일반 오프라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래서 수출 국가 수가 대단히 적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존율도 한 번 수출을 시작한 이후에 몇 년까지 살아가느냐. 이 생존율을 볼 때도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라인은 61%, 오프라인 업체는 24%에서 온라인 수출 업체가 더 높다. 그래서 자기는 이베이를 많이 이용해달라.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 한해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미국 이외에 8개국, 여타 8개국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더라 하는 것이 이베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베이 쪽에 나온 자료를 제가 좀 따다가 좀 붙였는데요. 그래서 보면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거의 100% 육박해 있는 진한색, 남색이 이제 온라인 수출 업체가 되겠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베이에 입점한 업체는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되겠고요. 빨간 거는 오프라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이베이가 또 옆에 보시면 이베이와 미국의 오프라인 업체, 그다음에 프랑스 뭐 그런 업체들도 봤는데 역시 온라인 업체가 수출이 더 많다. 그런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베이에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도 오래된 업체가 있고 얼마 안 된 업체가 있는데요. 근데 이베이 측 주장은 얼마 안 된 새로운 업체가 수출을 더 많이 더 강하게 하더라. 그래서 신규 업체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베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생존율도 보게 되면은 이거는 1년짜리
생존율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역시 이베이가 생존율이 높다는 걸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고요. 오른쪽 표는 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요거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통관 신고가 된 업체에 제가 한 2만 5천 개사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다운을 받아서 정말로 이 업체가 수출 실적이 얼마나 계속이 되느냐, 이걸 제가 조사를 했는데, 1년 차는 당연히 100%죠. 수출 신고한 업체, 당해년도 수출 신고한 업체를 제가 몇 년치를, 그 1년 차를 제가 무조건 100으로 봤기 때문에 100이고요. 그 다음 년도, 2년 차, 즉, 두 번째 해에는 오프라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만 개 업체를 제가 조사한 자료인데 이건 거의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업체는 약 한 절반 정도만 살아남는데 온라인 업체는 약 한 66%, 한 3분의 2가 살아남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역시 오프라인은 한 40%, 온라인 업체는 45% 정도 해서 우리나라도 이베이 주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출 기업이 오프라인보다 더 생존율이 더 높다 하는 것을 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요걸 조사를 좀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 수출업체와 온라인 수출업체의 연차별로 품목, 일개 업체당 품목수, 국가수, 건수, 건당 수출 금액, 연간 수출 금액을 제가 조사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은 10만 개사를 조사했고요. 온라인은 약 한 2만 개사, 2만 5천 개사 정도 조사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온라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별로 없으시니까. 지금 수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출 업체는 1년 차에 벌써 15개국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통관 신고를 한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출을 했던 업체일 수도 있고 좀 잘 나가는 업체니까 자기가 통관 신고의 필요를 느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관 신고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년 차부터 15개 국가가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2년차, 3년차가 되면 거의 약 30개국 가까이 이렇게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온라인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싱을 해서 더 쉽게 품목수를 늘려나갈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프라인보다는 수출 품목수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는 HAS 10단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수출 전략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제가 작년에 저희가 만든 책인데요.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저희가 요약본도 있고, 저희가 완성본도 있는데요. 둘 다 저희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저희가 PDF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3,000부 이상 정도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는데, 혹시 여기서 다운로드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저희 사이트를 좀 방문해 주셔서 좀 다운로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들은 실제 업체가 초보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역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K몰 24나 아니면 중소기업 중진공이 그 해외 판매 대행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난이도가 초급이고요. 그다음에 초기 자본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자사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추가 인력도 필요 없고요. 마케팅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보업체가 좀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사이트에 직접 이제 글로벌 사이트라 하면 이베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라쿠텐이나 이런 것들 흔히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하기 전에 레벨 2에서는 국내 그런 대형 쇼핑몰에서 글로벌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롯데나 G마켓이나 11번가나 인터파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의 사이트를 기반으로 두면서 국내 판매를 기본으로 하면서 영문과 중문으로 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를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희의 저희의 판매 트랙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에서는 추가 인력은 좀 필요합니다. 어차피 개별적으로 그 사이트 내에서 개별 업체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해외 소비자로부터 어떤 문의사항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그런 직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초급에서 중급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이 이제 레벨 3인데요.
아까 제가 레벨 1에서 중진공 같은 데를 통하면 이베이나 아마존이 라쿠텐 같은 데 판매 대행을 해주긴 하는데요. 그 판매 대행을 넘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직접 자기네 업체가 직접 이제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입점해서 직접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요. 글로벌 오픈 마켓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현지에 있는 아주 좋은 몰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는 뭐 티몰이나 JD 같은 것들이 있고요. 동남아에는 뭐 라자다나 그다음에 저희 뭐 한국계 관련된 건 뭐 일레븐이나 뭐 예스24나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화된 종합몰이 말고 패션이나 어떤 뭐 가전이나 이렇게 특화된 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도전해 보는 게 이제 레벨 3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현지 입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별도의 마케팅은 별로 필요 없겠지만 인력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레벨 3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레벨 4인데요. 이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카페24나 그런 국내 여러 그 기관 그 업체들을 보면 소모를 직접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운영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회사에서는 추가 인력이나 마케팅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끔 업체분들이나 아니면 쇼핑몰이랑 회의를 하다 보면 업체분들이 최소 해외에서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고 마케팅과 어떤 이제 외국어 인력을 고용해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연간 매출이 한 10억 원 정도 이상은 돼야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 이하면은 아무래도 초기 구축 비용이나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견뎌내야 하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종합몰이나 그 쇼핑몰 업체에서는 그 정도를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지금 미국 국가별로 저희가 지금 이 책에서 저희가 마케팅을 소개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5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국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비교하게 되면 이베이가 입점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월 판매 40건 이상이면 그 어떤 그 전문 판매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텍스 아이디까지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마존은 이베이보다 조금 복잡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간의 어떤 등록 절차나 운영상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베이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이 페이지 설명드리기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에서 G마켓이나 11번가 인터파크 요 순서대로 상당히 미국 사람들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G마켓 같은 경우에 보면 약 한 160만 명이라고 G마켓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이나 교포분들이 많은 수가 차지하겠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그 국내 아까 말씀드린 레벨 2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도 제법 이제 미국에서 가입한 그 해외 소비자가 많고요. 특히 미국에서 유명한 사이트가 지금 그 스타일란다 같은 그런 패션 업체하고요. 그다음에 몰테일이라고 국내에서 직구할 때 배송해 주던 업체가 직접 몰을 만들어서요. OKDGG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출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 페이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미국 내에 어떤 매장이나 사무소나 물류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 텍스 부분을 신경 안 쓰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마존 아시겠지만 그 풀필먼트 바이 그 아마존 그래갖고 FBA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보내서 아마존 창고에 보관해서 거기서 직접 물건들을 미국 내에서 배송하는 시스템이 많이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존 창고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시긴 하는데 이용 업체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주문 받으면 미국 창고에서 바로 물건이 나가기 때문에요. 미국 국내 업체랑 동일한 이런 경쟁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좀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FBA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그리고 딜리버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UPS나 뭐 DHL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USPS라고 미국 우체국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가 가격이 그 많이 좀 내려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업체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특화몰에도 나왔었는데 애쉬라는 그런 사이트도 많이
여기 그 예술품, 수경예품으로 많이 유명하고요. 그다음 최근에 업계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사이트가 에이소스라고요. 영국에서 운영하는 패션 업체인데 미국에서 많이 좀 인기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여기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인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이 최근에 전자상거래 시장을 많이 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느끼는 생각은 중국이 합법적인 툴을 굉장히 잘 열어두고 합법적인 툴로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법적인 툴 이외에 그냥 중국 내에서 통관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기존까지는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중국 내 통관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지구 내 7개 보세구역 시범지구가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또 사이트 시범지구도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이런 데 통할 경우에는 1,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관세도 내지 않고 저희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세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이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합법적인 거 계속 늘려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통관되지 않게 요청했던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표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위생허가 문제인데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것들이 위생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저희가 뭐 업체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만약에 위생허가 문제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화장품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표권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나머지 여기 있는 뭐 고학력자나 뭐 중국의 1선 말고 2선, 3선 도시나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일반적인 얘기고 신문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의 주요 몰 가입 조건인데요. 업체분들은 대부분 타오버 먼저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입점 비용이 없고요. 판매 수수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 내 법인이 필요 없고 중국 내 상표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건 때문에 타오바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티몰은 중국 현지 법인이 있어야 되고 현지 상표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점 비용이나 뭐 기술료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한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상표권이 없는 업체가 부득이하게 홍콩에 있는 글로벌 티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티몰도 지금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그룹이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위조품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로부터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티몰도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각국의 이제 중국 내 여러 가지 사이트의 이제 판매 수수료입니다. 아까 제가 아마존하고 이베이를 말씀 안 드렸지만 아마존과 이베이는 대략 한 10%가 넘습니다. 그 판매 수수료가. 근데 이제 중국은 대신 보증금이 비싸고요. 판매 수수료가 좀 저렴하죠. 판매 수수료는 약 한 5% 내외인데 보증금이 좀 높고요. 대신 아마존과 이베이는 보증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뭐 라쿠텐하고 라쿠텐, 아마존, 야후가 이 3대 브랜드가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2003년 10월에 여긴 제가 적게는 않았지만 야후가 판매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야후 쪽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분들은 지금 라쿠텐에 약 한 150업체, 라쿠텐에 약 한 200개사, 그다음에 아마존에 약 한 50개사, 그 다음에 야후에 약 한 100개사, 그렇게 진출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명한 뭐 티쿤 글로벌이라고요. 요런 업체도 저희가 한국 업체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뭐 거산이나 대산같이 일본 내에서 있는 교포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쪽에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류 상품, 막걸리나 김치 같은 것들이 좀 매출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류가 좀 인기가 떨어지면서 일본 상황이 좀 좋지가 않고요. 또 여기 보시다시피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를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 현지 법인을 만들 때요.
일본 거주자가 한 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일본의 법인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좀 진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맨 밑에 페이를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선호합니다. 근데 일본은 신용카드가 물론 많지만 아날로그 결제라 그래서요. 이제 받을 때 돈을 주는 뭐 캐시 온 딜리버리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편의점이나 우체국 쪽에서 받는 것도 많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일본 일본 소비자가 자기네 정보, 자기네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게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만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본 소비자가 한국에 주문을 했을 때 한국 업체가 확인 메일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좀 일부 있습니다. 뭐 주문이 완료됐을 때, 배송을 했을 때 그렇게 메일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없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아직 한국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좀 부족하다, 고장이 많다. 그렇지만 뭐 액티브하고 뭐 알록달록하고 그런 건 높다. 그렇지만 왠지 좀 그렇다. 이런 것들이 일본 소비자의 한국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특히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20% 이상이고요. 심지어 최근에 한국산 인기가 있는 게 주방 식기류나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관세율이 한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베트남에서는 좀 한국 상품이 관세율 때문에 좀 많이들 베트남 소비자가 관심이 있으면서도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용카드가 거의 결제가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현금 결제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반품 문제, 이런 것들이 이 대금과 반품 문제가 가장 큰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저희가 또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은 업체가 이제 예스24인데요. 한세실업이라고 베트남에서 의류 만드는 업체가 국내 예스24 책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베트남에서 예스24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해 봤더니 아직은 한국에서 소싱하는 물건보다 베트남 현지에서 만드는 한국 업체 거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직접 소싱을 좀 많이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 예스24 쪽으로도 좀 이렇게 좀 저희가 거래가 좀 많았으면 싶고, 베트남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홈쇼핑입니다. 온라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CJ, 그다음 GS, 롯데 이렇게 3대 우리나라 3대 홈쇼핑이 거기에서 홈쇼핑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베트남에서는 홈쇼핑으로 한국 물건을 구입했다는 경우가 다른 나라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 같이 좀 유망한 업체인 같은 유망한 시장인 경우에는 온라인 외에도 홈쇼핑을 통하는 경우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제 소비자 유통업체가 별도로 신규 설립이 불가가 됐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것들이 좀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그나마 저희 쪽으로 많이 알려진 업체가 11번가가 한국의 11번가가 일레브니아라는 그런 타이틀로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큐텐이라고, 이것도 역시 한국계 대표분이 만드신 업체인데 이 큐텐도 일부 영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 업체가 좀 이제 괜찮고요. 예스24도 인도네시아에 있긴 있습니다만 베트남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베트남하고 좀 특징은, 아까 베트남은 제가 홈쇼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으로 물건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홈쇼핑, 인도네시아는 페이스북 같은 SNS 쪽으로 한국 물건을 많이 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의약품하고 화장품은 좀 식약청 등록이라는 그런 필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이 결제가 현금 결제고요. 그 다음에 물류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아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나 호치민 같이 대도시인 경우에도 배송이 짧으면 3일, 길면 뭐 한 일주일 정도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대도시 이외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만든 책이 저희 무역협회랑 코트라랑 공동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더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